네. 일단 또 새해가 되었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신기수 전문가랑 머리가 똑같아? 아니, 저는. 신기수 전문가 이거 약간 요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신경을 좀 안 쓰고 왔더니. 아, 그래요? 네. 저는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지금 표정에서 영광이 아니라는 게 이미 읽혀졌기 때문에 수습은 늦은 것 같고요. 일단 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신규석 전문가님이 다음 바로 내일 아닌가요? 네, 그런데요. 내일 또 신규석 전문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자면 어쨌든 연초에 있는 많은 증권사들이 뭐 이제 뭐 올해 뭐 예상 밴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종목이 뭐 주도 구조가 될 것인지 네. 뭐 그다음에 1월 효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저희도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먼저 뭐 조선주 이야기부터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뭐 문 전문가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남의 얘기 듣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그 증권사 리포트가 좀 약간 좋게 나오고 뭐 올해 뭐 건설주, 조선주 좋다라고 해서 우리 문 전문가님이 조선주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번에도 잠깐 힌트를 주긴 주셨는데 뭐 방산 쪽? 뭐 이쪽 네. 보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증권사의 호평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근데 증권사 호평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냥 증권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조금 조선주는 내년에 괜찮을까라.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전 하반기는 아니라고. 올해.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선주가 괜찮다고 봐요. 근데 하반기는 그때 가봐야 된다. 근데 제가 조선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저는 일단은 이겁니다. 뭐, 그러니까 실적을 물어보면 안 좋습니다. 올해도 안 좋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조선주도 아시겠지만 배를 수주받으면 뭐 하루 이틀만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뭐 300일 정도, 400일, 막 길면 400일까지 걸리니까 LNG선 같은 경우가 한 41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공백이 많았잖아요. 사실 이제 수주 공백, 그러니까 모멘텀 공백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지금은 사실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이제 발주 모멘텀으로 이제 간다고 보셔야 되죠. 발주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발주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2018년 LNG 발주 뭐 결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한 게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적으로 보면 뭐 지금 보시면 현대사무 뭐 이쪽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톤수가 높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톤수가 높게 제일 알짜를 많이 한 게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많이 이제 땡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자꾸만 제가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다들 아시면 LNG 선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은 용접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중국한테 한번 뺏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LNG 선을 사실 수주를 못 한다라는 쪽에 인식이 강했는데 3년 전인가요? 이게 이제 많이 뺏겨버렸어요. 중국 쪽에. 근데 이게 뺏겼는데 그 그러니까 중국 선사가 만들었던 LNG선이 중간에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사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반토막이 나버려가지고. 리얼로? 예, 리얼로.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르웨이 선사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 선사에서 발주한 그러니까 LNG선이 가다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아니, 무슨 뭐, 괴물이 공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 그래, 그게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 중국 선사에 대한 소위 말하면 좀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좀 비싸더라도 결국에는 LNG선은 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LNG 수주도 확실하게 들어갔죠. 실제로 LNG 운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대우조선 지금 작년 2018년도 우리가 뭐 목표 이제 단순히 사측에서 세운 목표긴 합니다만 목표 달성한 건 현대중공업밖에 네.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데 현대중공업 뭐 어차피 뭐 수주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그의 어떤 재무에 그렇죠,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 부채가 그렇죠. 굉장히 급격하게 맞아요.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부분. 그다음에
그때도 잠깐 말씀하셨던 IMO 2020. 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IMO 2020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조선주 관심 있으시니까 문 전문가님 직접 한번 IMO 2020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IMO 2020가 IMO와 관련된 부분 이거죠.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이제 이 환경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이그 저유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에너지 자체가 대부분 다 엔진들이 다 디젤 엔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벙커CU를 쓰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규제가 나옵니다. 일정 수준의 소위 말하면 이 뭐 저탈락률을 쓰던가 아니면 이제 엔진 자체를 뭐 이 LNG로 바꿔가지고 아예 자체 이제 탄소 배출 자체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아예 자체를 선을 못 띄우니까 그 관련 부분에 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체되는 상품 이 선 관련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IM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발주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거죠. 지난해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니까 IMO 쪽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개조, 그러니까 뭐 그쵸, LNG 개조와 관련된 엔진 개조와 관련된 선들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그쪽 IM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발주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IMO 쪽과 관련된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쪽과 관련된 발주가 새롭게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LNG로서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LNG와 관련된 수준은 계속 늘어난다. 왜냐?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가 많이 심하면서 전통적인 화석연료, 특히 뭐 원유라든지 뻥커시나 원유라든지 아니면 석탄 이 화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복합 화력 발전소로 가면서 지금 LNG 수요로 계속 다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 독일도 일본처럼 그 탈원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LNG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 LNG 수요가 많아지는 걸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도시가 이름이 노트르담. 네, 맞죠? 네, 노트르담. 네, 노트르담 쪽에서 대부분 이제 그 항구에서 LNG 이 집화가 많이 되거든요. 이쪽이 얼마나 많이 집화가 되냐에 따라서 유럽 쪽에 이제 LNG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계속 이건 시대적인 저는 이제 그 시대적인 이거 뭐 갑자기 이건 단어가 기억이 자꾸만 안 나네요. 나이가 한 살 먹었다고 그런가요? 예, 시대적 요구? 예, 네. 시대적 요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럽도 유럽이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핵심은 그건 거거든요. 물론 뭐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대미 흑자를 줄이는 부분의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곡물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수입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걸 사실 뭐 비행기로 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발 발주도 저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선사들을 논할 때 그 뭐 바로미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해운사들 주가를 사실 그렇죠. 참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그렇죠. 뭐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도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선이 어느 정도 좀 있단 말이에요. 특화가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대한해운이 쩌는 주가가 꼼짝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뭐 2007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초반 이 해운사 조선사들 이렇게 막 크게 움직였을 때 퍼포먼스는 사실 해운사들이 전 더 좋았던 걸로 맞죠.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지금 조선사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좀 약간 뭐 등락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해운사들의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점. 요 점은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뭐 뷰를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쪽 관련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왜 자꾸만 조선주를 원래 상반기라고 자꾸만 제가 이제 한정을 짓냐 하면,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저는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꺾일 것 같고요. 그럼 그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LNG 발주만으로 버티기는 힘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해운 선사를 이야기하신 게 지금 안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운 선사들의 물동량이
줄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해운사들은 아시겠지만 LNG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물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컨테이너. 들어 컨테이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 모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은 좀 침체되니까 저는 그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자꾸만 이야기 드린 게 우리나라 지금 조선 중에 괜찮은 건 결국 지금 믿을 건 LNG다. LNG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로는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걸로 이제 가는 모멘텀 끝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건 상반기까지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반기는 좀 그때 상황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해운주도 안 간 이유는 얘는 기본적으로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개인적으로 IMO 2020 같은 경우는 해운사들, 조선사들한테는 단기적인 모멘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고도화 설비에 어느 정도 굉장히 유리한 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그 정유사들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굉장히 연료 비싸지거든요. 그렇죠. 연료 자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저 타락률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엔진을 안 바꿀 거면 그러면은 정유사들 그다음에 LNG 관련해서 이제 본행제 기업 우리나라 2개 있죠. 한국카본 그다음에 동성화이텍 이런 기업들도 LNG선 수주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만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조선주와 관련된 부분은 그럼 전문가님의 의견도 해볼만 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를 살 것 같진 않고, 한국카본의 동성마이텍. 그러니까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는 동성마이텍이나 한국카본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어쨌든 LNG 쪽에 또 어차피 저도 LNG 쪽으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그쪽도 저도 이제 괜찮은 거고 저도 이제 성향 자체가 좀 대형주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대형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왕이면 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평평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선주를 이야기 드린 거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걸 이야기를 드려야지 또 많은 분들도 또 접근도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연초 랠리 가능성은 있는가?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연초를 항상 있었으니까 기대가. 근데 거래소의 대형주나 이런 거 말고 제가 그 아침에 이제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리포트들 읽어보면 저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초 랠리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경기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최소 거래소 대형주 빼놓고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글로벌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초 랠리 나오는 게 아니라 과세 연말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물량을 이제 대사면서 이게 랠리가 나오는 것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단순히 수급이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연초 랠리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만 오늘 첫 거래일서부터 좀 약간 역시나 수요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수요일마다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OX를 저한테 문제를 내서 연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문제를 내서 이지 선다형을 낸다라고 하면 저는 단순히 확률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5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연초니까 1월 1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1월에 한정돼서 1월에 한정되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다. 특히 코스닥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코스닥은 모멘텀이 있고 특히 박근혜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연말 배당을 받으려고 빠졌던 물량들이 이제 배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또 들어오는 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코스닥은 이제 연초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확률적으로는 연초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찝히는 부분, 제가 걸리는 부분이 저도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왔던 이거는 리포트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참고사 그래서 사설 정도 일반 칼럼 정도인데 제가 그걸 보고 약간은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쪽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제목이 로봇에게는 시계가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에게 달력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글로벌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가 많이 이제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봇 관련 이제 자동 매매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연초 효과라는 건 사실 1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뭔가 이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심리 센티에 대한 자극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로봇 입장에서는 그거죠. 1월 1일이나 뭐 11월 1일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날이니까. 여담으로 로또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뭐 다른 이제 방송과 관계없는 건데 로또에서 1과 45가 특별한 처음과 마지막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그 목걸이처럼 붙여버리면 네. 처음도 없고 끝도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과 45가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어가면 로봇은 달력이 없다. 이게 1월 1일이다 새해가 됐다고 로봇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까 뭐 정책이 바뀌고 이런 데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로봇어드바이저의 매매가 많아지니까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연초 효과가 줄어들 거라는 저는 사설을 보고 저도 나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해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펀드들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맞죠.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파생 쪽에서는 좀 네. 약간 맞아요. 또 통할 수 있죠. 현물 쪽에서는 네.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 항법 장치가 있는데도 파일럿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저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면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지연을 했을 때가 대표적으로 두 번 있었어요. 네. 두 번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2006년도 6월 달이죠. 2006년 6월 그다음에 2015년도 12월 달 이렇게 두 번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 뭐 2015년도의 흐름은 뭐 박스피라고 네.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제 거래소 월봉 차트인데 박스피답게 뭐 별로 큰 움직임은 없긴 했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 좀 괜찮게 움직이던 바닥 증시가 잡고 올라왔었죠. 바닥 잡고 네. 올라올 때 그 신호탄이 금리 인상 지연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기대를 언덕은 사실 이거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 기대를 언덕 이거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몇 개 더 문제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이제 강달러 요런 큰 세 개네 세 개 크게 봤을 때 세 개의 어떤 시장을 안 좋게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뭐 해결된다라기보다는 더 악화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드라마틱한 흐름도 나오지 말란 부분은 없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는 뭐 뒤에 뭐 지수 이야기를 밴드를 이야기할 때 또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저도 이제 그 말에 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연초 랠리와 관련된 기대감이 약간 꺾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연초는 이 랠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연초에 약간 죽으면 오히려 2, 3월 달부터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반기는 괜찮다. 그 이유는 왠지는 뒤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연초 랠리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겁니다. 바이오에 국한해서 그리고 테마주에 국한해서 기대하자. 예, 국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수소차 랠리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5G 관련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제 개별적으로 가고 있고, 뭐 경협도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에 대한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연초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나간 위기는 기회 같고 네. 현재의 위기는 현재의 하락은 위기 같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정답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나갔을 때 떨어졌을 때 살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걱정을 했을까? 그걸 하는데 지금 당장의 하락은 왠지 좀 위기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반복되거든요. 항상 맞아요. 반복돼서 글쎄 연초 랠리가 안 와도 상관이 없지. 안 와도 상관없고 뭐 2, 3월 달서부터 떠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정확하죠. 지금 너무 싸고 더 싸질 수는 있지만 뭐 싸다라는 거에는 뭐 변함이 없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떨어진 것과 싸진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뭐 저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만 주식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연초 랠리 없으면 그러면 주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없으면 뒤에 2월 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연초 랠리 나오고 뭐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연초 랠리 나오고 그때 이후에 그냥 뭐
1년 내내 떨어졌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2016년도처럼 저도 지금 박근홍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 계속 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그러니까 과거의 시장 흐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떨 때일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시장 우려하는 분들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괜찮을 거라 하면서 올라왔다가 그리고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완전 급락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2008년 한번 리만 사태가 급락 나오고 나서 그 바닥 잡고 쌍바닥 잡고 2009년처럼 V자 반등 나왔던 이때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경우보다는 2015년에서 16년도 그러니까 2015년에 보면 상반기에 상승했다가 하반기부터 쫙 꺾였어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바닥을 잡고 그 다음부터 좀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때 흐름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도 2015년, 2016년도 때도 사실 이제 시장을 눌러왔던 게 중국의 공급 과잉 우려감, 그다음 유가가 그때도 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리스크, 딱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는 그때는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그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좀 비슷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다면 요게 이제 그럼 2015년과 16년의 흐름이라면 돌아섰던 건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됐던 부분, 그 다음에 경기의 회복이 확인됐던 부분, 그러면서 시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완화가 됐으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와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금리 인상 스탠스가 완화가 되면 이것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경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 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양책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뒤에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더 나빠지기는 힘들다. 그래서 뭐 주가도 뭐 바닥을 치면 올라가듯이 얼마 전에 재밌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그 어떤 기사에 응용이 됐더라고요. 많이 쓰는 단어인데 데드캣 바운스라고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바닥에서 튕겨 오른다라는 미국 시장 잠깐 뭐 깜짝 한 5% 반등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비유해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작년과는 사실 하락에 대한 연장선상은 없고 제가 바라는 바는 지금 뭐 몇 년, 작년 빼고는 우리가 지금 다시 박스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안 올라도 상관없다. 나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말자. 그러면 종목 자체 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은 충분히 움직인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초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올해 전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뭐 쓰잘데기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뭐 진짜 정확한 이게 뭐 맞는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니니까 이거 뭐 매번 틀리는 거 이거 뭐 이거를 맞춘다고 해가지고 뭐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 아직 지금 1월 초라 올해라는 게 입에 이제 붙진 않는데 작년에 연말 연시에 증권사들 예상 이제 뭐 리서치 센터에 내놓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밴드가 너무 커. 네, 맞아요. 밴드가 너무 커서 네, 이거는 한 뭐 500포인트. 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쓰기 싫은데 그냥 뭐 억지로 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거 뭐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던져보시죠.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저는 하단은 2,000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0이 안 깨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0이 깨지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 저는 뭐 사실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오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0을 일단은 하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00 밑으로는 싸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는 쪽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2,000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좀 빨리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바닥은 2,000으로 보고요. 상단 밴드는 사실 전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전 2,3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6월달 급락했던 그 시점이죠. 예, 그 시점 수준까지의 반등 정도만 저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 약간은 보수적으로, 아까 이제 뭐 상반기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제시하는 상단 밴드는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반기에는 문제가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리스크가 없어지면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더 올라오기 어렵다.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를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시장에서 올해 만약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슈가 나오면 상반기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일단 1월 달에 셔다운 관련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셔다운이 아무리 길어져도 저는 이게 2월 달로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지금 셔다운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이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트럼프가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아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월 달 안에는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셧다운과 관련된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빠르면 2월, 늦으면 한 3월 언저리에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 투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월이면 또 이제 중국 같으면 전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저는 또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 유출과 관련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까지 저는 다 합의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합의된 문제까지 다 없고 그냥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따로 떼서 추가적인 합의를 할 것 같고요. 합의된 부분만 이행을 하면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우려감도 완화가 된다. 그럼 경기와 관련된 부분,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요 부분이 좀 풀리니까 그러면 저는 2월, 3월 언저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장 좀 상승 탄력을 받고 6월, 7월까지는 좀 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금리거든요. 네, 금리 플러스 결국 경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두려운 건 그겁니다. 3월 달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6월 달은 한번 보겠죠. 왜냐하면 뭐 연준이 경기를 본다 그랬으니까. 근데 9월 달에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까 봐. 왜냐하면 2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래서 12월 달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연준이 9월까지 그럼 2번 연속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했다라는 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시장에는 저는 우려감을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9월 달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이제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그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이 시간 텀이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상단 밴드 자체를 그렇게 높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00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연말에 미국 증시 한 5% 확 올랐을 때 막판에 그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뭐 신임 한다고. 신임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임을 하면 지금 이 사단을 낸 어떻게 보면 뭐 그 한 분의 뭐 의견 아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금리로 인해서 빠진 부분을 상당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임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시장의 반응이 나왔을 때 시장 참 웃긴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문선희 전문가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말 시잘데기 없는 밴드 정해놓고 요 예상한다. 아무 의미 없고 작년에 또는 작년 초에 올해 같은 증시를 예측한 증권사는 정말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상단 밴드를 3,000으로 대부분 다 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안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종목을 이제 발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는 뭐 사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1,800과 2,000을 왔다 갔다 했던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뭐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 사실 뭐 저는 올해 작년 힘들었던 부분을 올해 상당 부분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에서 저는 작년 시장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늪에 빠진 것과 물에 빠진 거의 차이다. 늪에 빠졌을 때는 물에 빠졌을 때는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계엄을 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늪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을 수도 있거든요. 괜히 허우적 걸어봤자 더 빠지니까 어설픈 종목 뭐 손실 났다 손절 치고 뭐 딴 거 샀다 또 떨어지고 이러는 것보다 자신이 분석한 걸 믿고 기다리는 시장이 작년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역시 예측은 힘들긴 합니다만은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시장에 기회는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다 해봤고요. 뭐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쓰잘데기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저는 이제 뭐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지금 뭐 박건우 전문가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저는 지금 자리는 저도 역시도 두려울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해에 그러니까 뭐 그 무술년 같은 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띠에 개 같은 해라고 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올해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해년 같은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해년이 황금돼지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황금돼지띠 물론 뭐 그 얼마나 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지난해보다는 더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혹시라도 주식에 관련된 부분에 좀 두려움을 가지시면 그 부분은 좀 걷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들이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절대로 긍정론자를 이길 수 없다. 왜?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만약 예를 들어 1800까지 간다고 하는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은 1800을 가면 1600까지 간다 할 거거든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베팅은 또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지. 비관론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결국은 긍정론자고요. 뭐 마냥 그냥 긍정적이면 안 되겠지만 근거 있는 저는 자신감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구간은 저는 좀 약간 근거 있는 자신감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하락 시장에서 쫄릴 때도 사실 마이너스 5%, 10%뭐 이렇게 났을 때가 쫄리는 거지. 지금 그렇죠. 구간에서 뭐가 무섭겠어요. 맞습니다. 씁쓸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제 마이크로 넘겨서 저희는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